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이육사의 교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해부함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육사시를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육사 하면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뭐야? 남성적이다, 뭐 저항신이다, 뭐 이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육사의 작품을 살펴봤을 때에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 교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절정, 광야, 이런 작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달달달달 반복해서 어떤 의미를 그냥 주면서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달달달달 그 내용을 반복 학습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보통 못 느끼겠는데, 이러한 작품들이 느닷없이 모의고사 지문에 떡하니 나왔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작품들은, 이육사의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시어의 나열로 시 전체가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어떤 상황과 반응, 이 상황과 반응을 묶어갖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는 각각의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밟아 나가면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 이거는 쉽잖아. 귀결되고 뻔하니까. 저항 아니겠습니까? 하고 연결해보는 그런 과정을 잘 밟아 나가다 보면은 이 이육사의 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코스로 교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목도 역시 마찬가지야. 교목의 사전적 의미가 뭐야? 교목은 고든 나무야. 키가 높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고든 나무를 교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런 구체적인 명사로 제목이 꾸려져 있다는 것은 일단 화자가 이 대상을 보지 않았겠니? 그럼 어떤 대상을 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상이 펼쳐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떠한 구체적인 사물을 보고 뭔가 시상을 띄우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 저것은 나와 굉장히 비슷하다. 또는 저것을 보고서 내가 뭔가를 따라야 되겠다. 저 어떤 사물의 어떤 특징이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보통 귀결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든 나무가 있어요. 고든 나무를 바라보고서는 화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지. 자, 첫 번째 형 봅시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와, 첫연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뭔 개똥 같은 소리야.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섰대. 우뚝 남아섰대. 무엇이? 그렇죠. 제목에서 보여지는 교목이죠. 이 나무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파란색 어디 갔냐? 파란색 어디 갔냐?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얘는 우뚝 서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세월에 불탔대. 세월에 불탔다 이거야.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역시 명령어법이죠. 일반적으로 이육사의 명령어법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때 선생님이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반적이지 않은 진술이잖아. 평범한 진술이 아니잖아. 이런 걸 가리켜 시적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 언어 생활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진술 같은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 우리 언어 생활에서 되는 표현으로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차라리 봄이 와도 꽃 피우지 않겠다? 요딴 식.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하늘 체크해봐. 세월에 불타고 세월 체크해봐. 우뚝 남아서서 밑줄 쭉 쳐봐. 봄도 체크. 꽃 체크. 이렇게 해봐. 그럼 내가 지금 밑줄 치고 체크하라고 한 내용이 대부분 다 뭡니까? 명사형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시어, 그러니까 한 시어에다가 밑줄 쳤으면 이 시어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하면서 들어가 보잔 말이야. 다시 읽어볼게요. 1년을.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얘는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서 있어요. 뭔가 원하는 나의 바람 또는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았었어. 이때 세월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육사의 시잖니,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제 강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 남아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일제강점에 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과 나의 소망과 이상을 바라면서 나는 버티고 서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때 요 녀석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봄도 꽃 피진 말아라. 봄이 와도 나무잖니. 봄이 와도 꽃 피우지 않겠다. 어쩌겠다는 소리야? 계절적 봄이 와도 아직은 일제강점이잖아. 진정한 봄이 아니라면 계절적 봄이 와도 나는 꽃 피우지 않겠다. 야, 나무가 봄이 와서 꽃 피우는 건 뭐야? 상식적인 일이야. 아주 당연한 일이란 말이야.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다. 무엇인가에 이하로 살겠다. 인간이라면 인간 이하로 살겠다. 사회적 인물이라면 사회적 인물, 사회적 기준 그 이하로 살겠다. 이러한 준엄한 어떤 그 결연된 어떠한 그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봄이 와도 꽃 피우진 않겠다.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진정한 봄이 아니라면 나는 꽃을 피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상징적 의미 여러분들이 파악했죠. 그럼 1년을 파악했더니 어때요? 주제 끝났죠. 하고자 하는 말이 이미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에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에서는요. 그냥 내용을 이 틀에다가 주워 담으시면 되는 것이야. 두 번째 가보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또 역시 명령어법으로 시연을 종결하고 있죠.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없대. 어떻게 살아도.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나무인데 거미집을 휘두르고 있어요.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 야,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앞에다가 어떤 말을 붙였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딴 말을 넣으면 좋지 않겠니?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 밑줄 쳐. 나는 여기에다가 이런 거미줄 따위의 누가 봐도 초라하고 더러운 것을 붙이고 무엇인가 이하로 산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죠. 무엇인가 이하로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과 이상이 있으니 나는 설레입니다. 나는 설렘이라고 하는 정서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뉘우침이 없다. 뉘우침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검은 그림자 역시 밑줄 쳐야 되겠지.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호수 밑줄 쳐야 되겠지.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바람에다가 밑줄 쳐야 되겠지. 그러면은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이라고 하는 이 식구를 살펴보면은 아까 어떠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제강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검은 그림자를 보자.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나는 호 속에 거꾸러지겠대. 자, 나무가 호 속에 거꾸러지겠대. 그럼 어떻게 될까? 나무는 죽겠죠. 됐습니까? 그럼 호수 속에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죽어버리겠다, 확.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작은 바람이라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결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연을 위아래를 다시 한번 보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내가 뒤져서 바람도 날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어떠한 유혹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때 검은 그림자를 보면 검은 그림자는 단지 일제강점에 지나는 것은 아니야. 자, 일제강점과 완전히 매치가 된다기보다는 검은 그림자가 계속되면 난 죽겠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뭐야? 일제강점에 까이고 나서도 나는 우뚝 서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이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독립이라고 하는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초라하게 살아도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그것을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검은 그림자가 가득하면 나는 되져서 바람도 날 흔들지 못하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검은 그림자는 단순히 일제강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의 뜻을 굽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36년이야. 일제강점이. 보통 중년이 되기 전 나이란 말이야. 청년기는 지났어. 이때 일제강점이 시작하면서 태어난 놈이 36살이란 말이야. 우리가 친일파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잖아. 친일파들한테. 물론 욕 얻어먹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은 친일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대부분 다 우리가 욕하는 친일파들은 그 당시에 유명하고 돈 있고 잘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물론 서민들 중에서도 뭐 낙가무라 이래가면서 일본 순사의 앞잡이가 되고 헌병대의 앞잡이가 되고 뭐 이런 진짜 좀 적극적인 친일파들은 정말 때려잡아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평범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는 애지간한 친일적 행위는 하고 살아야 내 입구역에 밥이라도 들어갔다는 말이야. 보통 사람들이 다 가서 신사참배하고 창씨개명하고 일본 새끼들 앞에서 손 비비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굴욕적인 시기였었단 말이야. 근데 이 화자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 바에야 확 뒤져버리겠다 라고 준엄한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어법으로. 됐죠? 위에서부터 한 번만 훑어봅시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나는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세월에 불탔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계절적 봄이 와도 나는 꽃 피우지 않겠다.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기준 이하로 살아가겠다. 낡은 거미줄 휘두르고 아주 거친 그리고 어려운 처지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이러한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설레야 하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뉘우침이 전혀 없고요. 하지만 검은 그림자가 계속 쓸쓸해진다면 검은 그림자가 계속 나를 유혹한다면 마침내 결국 호수 속 깊이 내가 거꾸로져 나의 목숨을 해하면서까지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어떠한 유혹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저는 단도리를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264시에서의 포인트는 뭐다?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밝히느냐. 그것이 포인트다. 됐지요? 그 나중에 뭐 형식적인 여러 가지 특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잘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 선생님이었습니다.